그리고 이제 정식 준비 이래 토양을 만들어 놨으면 이제 토양 속에 이제 뭐 비료도 치고 해야 될 거지만 검정도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제 밑비료를 쳐야 됩니다. 쳐야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검증해가지고 여기는 뭐 표준치 그죠? 적어도 15일, 20일 전에 토양을 밭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특히 이제 뭐 과거에는 우리가 뭐 두엄이라고 하죠. 이 거름을 소거름이나 이런 걸 가져와서 직접 이렇게 뿌렸는데 요즘은 토대로 저렇게 거름이 발효돼 나옵니다. 그리고 요소도 나오고 주로 이제 인산이라는 용성인비를 많이 쳐요. 또 염화가리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토마토 가지과 전용 비료가 이렇다 막 그죠. 자 이런 비료들은 거기 딱 맞춰 놨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전용 비료는 가치보다는 가격이 비싸고 우리가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세 가지의 이제 특히 그 3요소 이 비료는 혼합하면 돼요. 혼합해 쓰기 때문에 굳이 막 비싼 비료를 살 필요 없고 또 여기에 있는 뭐 동부 요소 용섬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국가가 또 지원을 해줍니다. 굉장히 쌉니다. 근데 이 비료는 비싸요, 그죠? 그래서 한번 비료를 쓰는 것도 한번 선택을 하는데 한번 고려를 필요 있다고 제가 비료 포대 째로 한번 그림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식거리나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이 토마토는 그래요. 이제 어느 촉성 재배를 할 거냐, 반촉성을 할 거냐, 억제 재배를 할까, 조숙 재배를 할 거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또 다 이 주수나 제식 환경이 다 달라지겠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촉성 재배를 하는 경우 같은 장기 재배, 그죠? 길게 장기 재배를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쉬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또 겨울 재배이기 때문에 특히 강양이 문제가 많습니다. 강양이 너무 많은 추수를 싣게 되면은 단수는 높아질지 모르지만은 뭐 품질의 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되고 또 병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촉성 재배에서는 한 9주 정도 평당 또 하방수 반촉성 재배 같은 경우에는 내가 3단에서 끝낼 거냐 4단에서 끝낼 거냐 8단에서 끝낼 거냐 예. 언제 끝낼 거냐 따라 가지고 주수가 달라집니다. 3단에서 끝내면 4반에 끝내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심어야죠. 그래야 수량을 많이 낼 거며 그러면 주수를 많이 심으면 돼. 이렇게 20주나 그죠? 8화방에서 끝낼 것 같으면은 이게 많으면 안 되죠. 길게 가는 거죠. 보통 뭐 이래 8화방까지 가면은 거의 거리가 한 7, 8m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 되면은 이 8화방에 갈락하면은 아무래도 주수가 적어야 되죠. 그래서 주수를 좀 적게 잡고 억제 대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더운 시기 아닙니까? 더운 시기에 많이 심게 되면은 이 더운 시기에는 많이 심으면은 통풍이 잘 안 되면은 특히 또 비도 많이 오는 시기고 이런 시기에는 병이 많이 올 수밖에 없어. 너무 밀식을 해놓으면 그래서 좀 주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두둑은 그래요. 두둑은 이게 뭐 그림을 그려놨지만은 최대한 높이면 좋다. 그래 물 관리나 또 뿌리 뻗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는 15cm, 20cm 해놨지만은 실제로 20cm를 하면 허리쯤 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 정도로 높여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습 주소도 마찬가지 내가 목적하는 데 따라가 달라요. 위에는 뭐 표준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지만은 사실은 내가 어떤 목적으로 또 얼마만큼 달 건지 또 얼마나 기간을 갈 건지에 따라 가지고 주수나 제식거리나 다 다르겠죠, 그죠? 그것도 이제 요즘은 또 하우스 방의 동서 방향이나 남북 방향에 따라 또 다릅니다. 동서 방향 같으면은 여름에 빛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그렇게 오히려 굉장히 넓은 이제 평야지 같으면은 남북 방향이 맞아요. 강양이나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강하는 이제 평야지대 동서방향을 해놓으면 강양이 너무 많아 여름 재배 때 굉장히 애먹습니다. 그래서 강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일소 현상이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그래 되면 이제 이제 분사호수도 묻어야 되고 멀칭도 해야 되고 모종 순화도 시켜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 지금은 그래 여기는 뭐 이제 분사 호수를 제가 그 그림을 넣어놨는데 요즘 점적호수 많이 쓰잖아, 그죠? 점적호수 많이 쓰고 비닐 멀칭도 그래요. 그 비닐도 우리가 크게 따지면 한 네 가지 정도의 비닐이 있어요. 우선 이제 그 백색 비닐, 그죠? 그리고 이제 녹색 비닐, 청색 비닐, 흑색 비닐 이런데 그럼 왜 비닐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죠? 이 참 그냥 뭐 풀 안 나오고 흑색 비닐을 만들어 놓으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겨울 재배는 백색 비닐이 좋아요. 강투화율이 높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지상의 온도도 중요하지만 지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온이 적어도 우리 자료는 20대 23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그래 올리긴 어렵고 18도 정도면 충분해. 그래서 그 분명히 지온이 필요한 비닐을 덮어줘야 됩니다. 근데 식물의 기본적인 특성을 보면은 사실은 그 비닐을 덮으면 맞지는 않죠. 원래 우리가 보면은 가장 토양에 좋은 기본 조건은 토양이 50% 그죠? 배지가. 그리고 공기가 25, 수분이 25%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럼 비닐을 덮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비닐을 덮으면은 그 지상 부분이 산소가 많이 필요하듯이 분명히 그 뿌리도 산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 좋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2차적으로 이제 그 지온이라든가 수분이라든가 또 그 이 또 뭐 말하자면은 이제 그런 어떤 풀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멀칭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촉성 재배 같으면은 백색 비닐이 맞아요. 근데 그걸 안 쓰고 여기 보면은 이제 녹색 비닐을 많이 찍을 수 있죠. 녹색 비닐. 빛은 투과하지만은 또 그 풀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러면 청색 비닐을 쓴다든가 하고 그 흑색 비닐은 한여름에 많이 써요. 왜 많이 우리가 검은 색깔은 빛을 빨아당긴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역으로 또 그 이 강토화율이 적으면은 적어도 한여름에 우리가 백색 비닐과 흑색 비닐 밑을 이제 온도를 재었을 때 3도에서 많이 5도까지 차이 납니다. 흑색 비닐 온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풀 문제도 있지만은 비닐을 쓰는 이유가 그런 그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어떤 상태, 노지인지 시설인지 단동인지 연동인지에 따라 가지고 그 비닐을 쓰는 것도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는 모종 순화입니다. 모종 순화. 모종 순화인데 왜 모종 순화를 시켜줘야 되냐면은 그렇잖아, 그죠? 그 사람 저 식물을 가장 환경이 좋은 온실에서 자랐어, 그죠? 이 모종을 키울 때는. 그런데 이제는 그 현실에 부딪혀야 되죠, 현실에. 그 내가 재배하는 하우스에 현실에 부딪혀야 되는데 이 현실에 부딪혀 그 환경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심기 적어도 이제 뭐 2일에 3일까지 3, 4일 전에 가져와가지고 그 내가 미리 그 환경을 맞춰놔야죠. 맞춰놓는데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갖다 놓고 물 떠주고 또 살펴보고 또 만약에 뭐 병이충이 있다면 약도 한번 치고 하는 그런 어떤 순화 과정을 거치는 게 이 모종을 앞으로 이제 저거 하는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분명히 순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이식을 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네트가 잘 형성된 그런 그 모종을 가져와서 심는 깊이도 원래 포트만큼 심는 게 딱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심는 날 바로 물을 주고 하는 그런 도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주기를 이제 이럴 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물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주기도 그 시기에 따라 물주기도 다 달라요, 그죠? 뒤에 가서 소개를 하겠지만은 특히 정식할 때는 보면은 이제 두둑에다 미리 물을 주는 게 좋아요. 수분이 충분히 이제 토양에 받쳐 있으면은 왜 그러냐면 금방 심어도 물을 주면은 표면에만 이런 물이 있어요. 저 땅속 깊이까지 물이 내려가줘야만이 뿌리가 그걸 따라가 이래 내려가 주는데 위에만 물을 주게 되면은 뿌리가 위로 퍼져가지고 정상적인 뿌리 생육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두도를 만들어 놓고 미리 물 주라는 거는 그 물을 심어 놓고 바로 물을 주면 데워서 물을 주면 되는데 그러기 어렵잖아 사실 현장에서, 그죠? 그럼 왜입니까? 이거는 지금까지는 따뜻한 환경에서 뿌리가 그 존재했다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돼요? 작물도 감기 걸려, 감기. 뭐 꼭 감기는 아니지만은 작물이 놀랍니다. 그래서
뿌리 뻗음이 지연된다든가 그런 그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물을 그 2, 3일 전에 이 물을 줘놓고 또 멀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온도 올라가면 지온도 적어도 뭐 최소한 18도, 뭐 20도 내외 정도는 올려줘야 맞고, 그날에 이제 심어놓고 난 다음에 그날은 정말 위에 우리가 그 흙이 이제 공국이 없을 정도만 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내가 그렇게 물을 주러 가면은 물을 주게 되면은 그 깔아 앉아가지고 나중에 구덩이 팔 때 힘들잖아. 근데 맞죠. 구덩이 팔 때 힘이 들지만은 그래도 물을 줘놔야 됩니다. 줘놔야 그 토양 전체에 충분히 수분이 있어야만이 이런 게 있어요. 뭐 우리 자료에는 내가 2, 3일 후에 뭐 물을 계속 주라고 이렇게 해놨지만은 사실은 거의 할착이 될 때까지 대부분 농가는 거의 뭐 일주일에 10일 물을 안 줍니다. 왜 그러냐면 물을 많이 주게 되면은 위에 물이 있게 되면은 뿌리가 위로 떠요 자꾸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는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막 심어 놓고는. 그래서 그 충분히 물을 미리 주고 난 다음에 뿌리 뻗음이 좋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정식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또 이 뭐냐면은 뭐 특히 촉성 반촉성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아침에 뭐 시간이 없다고 그 해가 뜨자마자 그 추운 데 가서 심어요. 심으면 그 됩니다. 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 생육에 장애를 받아. 그래서 보통 한 뭐 그 기존 온도 한 1, 2도씨 높은 한 11시 이후 안 그러면 뭐 이러면 그 오후 3시 이전에 이후에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 전에 그 11시에서 한 3시 사이에 심으면 가장 좋고 또 억제 재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운 시기 아닙니까? 이제 더운 시기인데 여기 내가 오후 4시에 이렇게 심으려 해놨어요. 우리가 보통 그 아무리 더워도 한여름에도 오후 4시가 되면 이 날씨 그 온도가 식기 시작해요. 뭐 그 공기 중에 온도가 식으면 당연히 땅의 온도도 식겠죠, 그죠? 식는데 그 좀 시원할 때 심어줘야만이 얘가 살아을 한다. 그렇잖아 뭐 노지 재배 노지 조숙 재배 같은 경우에는 이 말하자면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그 심어놓고 바로 이제 증발량이 많잖아요. 증발량 많이 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말라버려요, 그죠? 특히 또 시설 속 같으면 뭐 커튼을 쳐준다든가 이런 걸 해주면 되지만 그럴 상황이 그 어렵다는 게 노지의 어떤 맹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간도 지켜가면서 해봤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면 내가 아까 그 포트만큼 이렇게 심으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 앞에서 접목 재배를 하는 이유를 내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접목 재배를 왜 합니까? 접목의 효과를 보려고 접목 재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심을 때 너무 깊이 심어가지고 접목 부위가 덮이고 위에 접수 부위가 그 땅이 돼 있다. 그러면 접목의 효과 전혀 없어요. 이것도 그 뭐 모든 작물이 그래. 일단은 땅에 대이면 뿌리를 내립니다. 땅에 대면 삽목이 되잖아, 그죠? 우리 작물이 삽목이 되잖아. 삽목이 되듯이. 그래서 접목의 효과를 보려면은 그 접목 부위가 땅에 덮이면 안 됩니다. 예. 접목 부위 땅에 덮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깊이 심게 되면은 그런 어떤 접목의 특성을 살릴 수가 없고 접목의 특성은 뭐며 뿌리 활력하며 뿌리 활력, 그죠? 그래서 그 뭐 토양의 적응성이라든가 병에 대한 저항성 또 그리고 이제 그 영분을 빠는 그 정도 내한성, 내서성 뭐 이런 특성을 목적으로 이제 접목을 해놨는데 깊이 심으면 접수에 저렇게 뿌리를 내리면 아무 효과가 없죠.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재부의 이 작은 뿌리를 내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부분 지상에 어떤 약을 쳐라 뭘 해라 막 이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늘 우리가 이제 간과했던 부분이 빠졌던 부분이 땅 밑에는 과연 이 방제를 해야 된다는 어느 책에도 최근에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없었는데 겨우 이제 그 마늘 책에 보면은 고사리파리 방지하십시오. 이 말에는 뭐 오이나 바깥 채소나 가지갓 채소나 이런 뭐 십자가 채소 같은 건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 뿌리파리가 굉장히 만연돼 있어요. 왜? 말하자면은 이 덜 썩은 거름, 완숙되지 않는 거름을 너머로 인해 가지고 파리
그 구덩이 굉장히 많이 실어 있어요. 근데 이게 치명적인 건 뭐냐면은 이런 이 박과나 가지가치에서 뿌리를 갉아먹네. 뿌리를 갉아먹어요. 이게 이제 그 암모니아가 거름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고 암모니아 가스가 막 발현되면은 특히 많아요. 이게 유인이 됩니다. 유인. 암모니아 냄새가 유인제 역할을 해요. 유인제 역할을. 그래서 덜 썩은 거름을 넣었을 때 외부에 있는 파리들이 막 들어오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요즘 이제 그 약재로 도저히 방제가 안 돼가지고 천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천적.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DNA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작은 뿌리 피해라든가 이런 피해들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을 준다 했죠. 저게 수분이 계속 존재해 있으면은 그 파리들이 많이 끓어요. 그래서 활착도 늦어지고 또 그런 어떤 장애 또 그 효과, 대목의 효과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심을 때는 좀 얕게 심으면은 오히려 뿌리가 더 활착이 잘 됩니다. 예. 그래 그런 걸 염두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심을 때 봄여기 적어도 최소한 7 내지 9매 가장 좋은 건 10 내지 11매인데 그 첫 꽃이 pis을 때 특히 촉성이나 반촉성 같은 경우는 피는 걸 심어주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충분히 네트가 형성된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심는 깊이도 충분히 감안해서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부터 할착기까지 관리 요령이 해놨습니다. 이 정식부터 할착기까지 관리 요령이 다 달라요, 그죠? 이렇으면은 지금 막 이제 모종을 심어놨어요. 심어놨단 말은 아이를 이제 이게 이제 엄마 품에서 침대에 옮겨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엄마 품에 따뜻하게 있다가 얘가 침대로 떨어지면은 춥겠죠, 그죠? 환경이 많이 바뀌잖아요. 바뀌면은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환경까지 가까울 때까지 맞춰줘야 돼요. 내가 재배하는 온도는 여기도 있지만 25, 28도 해놨는데 저기 맞지만은 사실 현장에서는 저렇게 하기 어려가지고 정말 저 정도의 온도 또 야간 온도도 보통 우리가 12도, 13도 정도, 15, 17도 평균 한 16도씨 정도 이렇게 온도를 좀 높여줘야 돼요. 언제? 활착할 때까지. 활착이란 말은 얘가 뿌리를 뻗을 때까지입니다. 아까도 꼭 그렇게 해주셔야 지온도 맞죠. 지온도 보면은 제가 아까 2, 3일 전에 물을 주고 충분히 지온을 올린 다음에 하라는 이유가 지온이 굉장히 좋죠. 지온이 이 적정 지온을 갖춰줘야만이 뿌리 뻗음이 좋습니다. 이게 뿌리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분도 마찬가지로 이럴 때는 물을 깊이 한번 주고 많이 주고 해수는 적게 하란 말은 이제 물을 충분히 주고 난 다음에 여기는 사실은 2일 사용도는 3일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미리 2, 3일 전에 주고 심을 때 위에 주면은 거의 활착할 때까지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또 실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유인도 심어놓고 바로 유인을 해주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가지가 채소들은 보면은 빨리 목질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요. 이 목질화되면은 박과 채소 같은 경우는 필 수가 있는데 가지가지는 구부러지면 피질 않습니다. 특히 가지 같은 경우에는 구부러지면 안 피어져요. 거의 나무 아닙니까? 그래서 토마토도 마찬가지로 빨리 지주를 세워가지고 바로 세워주라. 그리고 또 활착을 하긴 하는 방법이 있어. 위에 그림을 내가 물방울이 맺힌 토마토 잎을 이렇게 그림을 해놨는데 이 잎선단 마지막에 이걸 일핵이라고 합니다. 일핵. 일핵이라고 하는데 뿌리가 뻗기 시작하면 일렉이 나오면은 뿌리가 뻗기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왜? 저 물이 올라왔단 말은 지금 이 토마토가 물을 빨고 있다는 겁니다. 물을 빨고 있단 말은 뭔 말입니까? 이제는 이 뿌리가 이미 토양과 친화,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물을 빨 수 있는 능력까지 됐다는 겁니다. 뻗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면 이제 내가 땅을 파보지 않았지만은 이제 토마토가 정상적으로 이제 생육을 하는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저걸 보고 이래 오늘 제가 왜 저기 이제 맺히고 난 다음에 보면은 나중에 오후 돼가 이제 물방울이 마르면 하얗게 이제
흔적이 남아요. 남으면은 제가 이제 연작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 토양 속에 흰 가루가 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병 아닙니까? 저참 병 아닙니다. 그거는 그 토마토 뿌리가 물을 빨면서 물만 빨겠습니까? 그 속에는 비료 빨잖아요, 그죠? 비료 빨기 때문에 그 성분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활착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일액 현상을 보면은 이제는 이제 안심해도 된다. 아, 이제 제대로 키우기만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도 관리도 이제부터는 서서히 좀 낮춰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온도도 뭐 가장 이상적인 건 28도지만은 주간 온도가 그 오온도는 이제 좀 낮춰주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한 23도, 25도, 저녁 온도도 13, 15도 정도 낮춰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온도를 낮춰주냐면은 자, 일액이 올라오고 정상적으로 이제 생육을 하고 있어요, 그죠? 하고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생육을 한단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제 이 토마토가 햇빛과 또 공기 속에 있는 CO2와 물을 만나가지고 탄소도가 스스로 이제 그 탄수화물,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죠? 이 포도당을 만들어가지고, 왜입니까? 이 낮에 만들어가지고 저장해 놓았던 이 포도당을 전이를 해야 되잖아요, 전이, 그죠? 전이를 해야 되는데, 이 전이도 마찬가지로 그냥 된 전이가 되는 게 아니고,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초저녁에 4시에 우리가 25도, 28도 놔두면 어디 되겠습니까? 오히려 외기 기온이 식물 내부의 온도보다 높습니다. 높으면 안 넘어가요. 전이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왜 되냐면은 그 식물은 이제 이 온도가 높아지면 그 온도를 식히기 위해서 호흡을 해요. 호흡을. 낮에 만들어 놓은 이 에너지를 공들여 만드는 에너지를 이 열매를 달리는 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못 가는 겁니다. 그냥 온도가 높으면. 그래서 온도를 낮춰줘야만이 저렇게 가요. 그래서 초저녁 해가지고 4시간 정도는 전이시간, 양분을 만드는 전이시간이기 때문에 저렇게 온도를 좀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변온 관리를 하는데 온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호흡 억제 온도가 12, 13도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죠? 돼 있는데 이 시간은 언제냐면은 4시간 정도니까 보통 해지고 나는 뭐 요즘 같으면은 하면 10시 정도면 해가 지잖아. 그죠? 해가지고 30분부터니까 적어도 7시부터 8시, 9시, 10시, 11시까지는 양분 전이 시간으로 보시고 나머지 11시부터 해가 뜰 때까지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몸을 유지하는 그런 시간인데 만약에 낮에 만들었던 에너지를 다 보내놨어요. 근데 온도가 높아가지고 호흡을 한다면은 만드는 에너지를 결국은 이제 열매드 같은 거, 잎에드 같은 에너지를 꺼내가지고 호흡에 써버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오히려 최소한에 죽지 않을 만큼, 얼지 않을 만큼 12, 13도 정도 유지를 해가지고 그 온도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또 뭐냐면은 이제 이 시기에는 또 아침에 또 해가 떠가지고 광합성도 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해 뜨기 전에 2시간 전이께는 뭐 보통 지금 같으면은 8시쯤 되면 해가 뜨잖아요. 그죠? 그러면 6시쯤 돼가지고 온도를 2시간 정도 한 2, 3도 정도 더 올려가지고 15도, 16도 정도 올리면은 강합성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12, 13도를 계속 놔두게 되면은 아침 해가 뜨잖아요. 해가 뜨면은 작물, 토마토 나무의 온도가 12, 13도입니다. 그럼 바깥에 온도는 햇빛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강하게 따뜻하게 들어오는데 이 따뜻한 공기 속에 있던 수분이 찬기후들을 가진 토마토에 다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름에 아침에 나가면은, 가을에 아침에 나가면은 풀잎이 이슬이 칵 맺혀 있잖아. 그죠? 결국은 기온은 올라가는데 풀의 온도는 낮다는 겁니다. 낮으니까 공기 속에 있는 물방울이 이제 풀잎에 맺히는 거죠. 그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 되면은 작물 같은, 특히 시설 속의 작물 같은 경우에는 뭐 잎곰팡이라든가 이런 병들이 와요. 그죠? 이런 병들이 옵니다. 병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강합성도 촉진시키고 그런 어떤 2차적인 이제 이 결로로 인한
결로로 인한 병들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온도를 또 맞춰줘야 돼. 그래서 또 그리고 또 겨울이 되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하우스에 가서 제발 좀 환기 좀 시키십시오. 가면 막 결로 현상이 일어났는데다가 그다가 또 그 환기까지 안 시키니까 그 완전히 막 이 하우스 속에는 비가 온 같은 느낌을 받아요. 예, 받으면 오해됩니까? 줄줄줄 그 토마토 자체 나무는 다 젖어 있지. 또 시설 속에는 수분이 거의 90% 이상 되죠. 이래 되면은 강압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압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장 이상적인 강압성이 일어나는 온도도 온도지만은 습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90%에서 95% 이상 이게 수분이 공기 속에 차 있다면 뭐야 되겠습니까? 식물은 전혀 증발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강압성은 어떻게 일어나겠죠, 제가요? 자, CO2에 플러스 물이 있어야 돼요. 거다가 에너지인 햇빛을 가해야 되는데 증발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삼투압이 일어나지 않아요, 물에. 물을 빨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한기가 필요합니다. 야, 이 사람은 그럼 환기를 시키려고 해. 그러면 이 추워 빠진데 환기 시키면은 기름도 많이 들지. 얘들 또 추워가지고 또 숨머지 현상이나 이런 거 올지 모르는데 오해시키라면 누가 어제 뭐 황해로 노력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열어놓은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특히 연동하우스든 뭐 어떤 하우스든 간에 천창이 있다면은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에 아주 작게 조금만 열어도 금방 공기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수분이 적어도 80%, 60%, 70% 정도까지는 뭐 어렵지만은 거의 뭐 70%, 80% 사이만 해도 돼요. 충분히 강압성이 일어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한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시설 속에 있는 수분을 어느 정도 뭐 유지도 해야 되지만은 빼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결로 현상이나 이런 것도 막아줘야 되는 그런 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흐린 날은 그렇죠. 흐린 날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햇빛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뭐 온도라든가 이런 걸 좀 낮춰줘야 됩니다. 낮춰야 되는데 이럴 때 흐린 날 온도가 높다면 야간에 온도를 높인 현상과 똑같아요. 그죠? 야간에. 아까 야간에 온도가 높아지면은 호흡에 의해서 영양분이 소모된다 했죠. 안 그래도 흐린 날 감압성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지상의 온도도 높고 지온의 온도도 다 높다면은 이 높다면 왜 되겠습니까? 그죠? 식물은 어떻게 되냐면은 한편으로 이제 얘가 살려고 이 도장 자꾸 길어집니다. 커집니다. 이게 도장이 돼요. 도장. 이 식물을 작물을 재배하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이 도장 현상 그죠? 겉 큰다 그죠? 그죠? 겉 크면 안 돼. 겉 크면 2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하방에 꽃이 제대로 안 오고 과일이 제대로 안 달려. 달리던 과일도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게 왜? 이 만들었던 에너지를 과일이 맺혀진 데 써야 되는데 다 써버렸으니까 식물은 지가 감당하지 못하면은 제일 먼저 떨어뜨리는 게 자손입니다. 자손. 열매를 떨어뜨릴 겁니다. 그래야 지가 견뎌내거든. 일단 지가 살아야 뭐 다음 자손을 번식하죠. 적정 스트레스를 줬을 때는 오히려 꽃이 잘 피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지만은 그런 어떤 도장에 가업업무를 한다든가 오히려 영양분이 너무 많다든가 너무 적다든가 할 때는 얘들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잘 지켜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물 주는 방법도 달라져요. 이제는 정상적으로 이제 다 자라지 않습니까? 자라기 때문에 물을 이제 정상적으로 줘야 돼요. 왜? 나무가 자라면서 증발에 의해서 수분이 날아간다 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물 주는 것도 어릴 때는 내가 지금 뭐 100시, 200시 줬지만은 햇빛이 많고 강량이 햇빛이 많은 온도가 높은 이 시기에는 증발도 많이 일어나요. 일어나기 때문에 최고 토마토 한 포기당 2리터까지 줘야 됩니다. 그거는 토성이라든가 또 환경이라든가 따라 달라지는데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래 말씀드리지만은 분명히 집에서 한번 이제
언제쯤 그 약한 위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 그럼 내가 우리 집에는 약간 진흙땅이다. 아 그러면 사양도 모래도 있고 진흙도 있다. 아 그럼 내가 이 모래땅이다. 뭐 등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그죠? 뭐 모래땅 같은 경우에는 가만 놔둬도 그냥 뭐 그 식물이 증발을 일으켜도 토양 자체의 증발이 일어나잖아, 그죠? 뭐 아까 내 비닐을 덮어라 했지만은 그렇듯이 그 물 주장도 다 다른데 분명히 이때는 이제 그 물을 주는 방법이 자주 주고 작게 주고 왜 그러냐면은 언제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 그런데 지금 토마토는 수분을 바깥으로 많이 내보내고 있어요. 왜?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과일도 굵혀야 되고 지가 또 몸 유지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그 한목에 해야 되기 때문에 수분 증가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는 사름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처음에 심어놨을 때는 땅에 물이 많으면은 그 땅 속에는 분명히 산소가 25% 있어야 되겠죠. 산소가 없겠죠, 그죠? 산소가 없으면 오히려 뿌리가 상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 미리 물을 주고 한 번을 물을 주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물을 주는 방법. 그래서 지금은 이미 그 활착이 시작됐을 때는 이제 뿌리가 정상적으로 물을 빨고 있고 열매를 달려고 막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이제 그 소량 다해 적게 주지만은 다해 준다. 그리고 이제 그 겨울 같은 경우에는 물 온도가 뭐 올릴려 따뜻한 물을 좀 좋아요. 좋지만은 그렇지 않잖아, 그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설 내 온도가 좀 한 11시경에 또 그 여름 재배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주지만은 한 2회 정도 주라 하면 제가 주는데 오후에 주는 물은 뭐냐면은 그 이 땅을 좀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온도 관리 이제 찻감이 비대기 수확기 가지인데 이때는 뭐 앞에 내가 쭉 말씀드렸는 그런 온도 관리란 이런 부분은 뭐 거의 같다고 보고 정말 그 찻각이 비대기는 이때는 거의 뭐 물을 1리터에서 2리터까지 그 그날에 따라서 그 강환경이라고 온도에 따라 다 달라지겠지만은 정말 이 물을 줄 때 약한 미조가 우리 집에는 언제 일어나는지 물을 얼마 주니까 얼마 견딘다든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우리가 그 가장 이상적인 이 강우량은 작물의 가장 이상적인 강우량은 우리가 이제 30ml라고 하잖아요. 30ml만 근데 그 300평이라는 땅에다가 그럼 도대체 그 30ml를 왜 맞춰주란 말로 계산은 나오는데 뭐 그냥 뭐 계산할 거 없이 10톤 주면 1cm, 20톤 주면 2cm, 30톤 주면 3cm, 30ml입니다.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촉성 재배인지 반촉성인지 억제인지에 따라 다르잖아, 그죠? 그러면 억제 재배 때는 아무래도 물을 많이 먹겠죠. 그럴 때는 1리터까지 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포기당 간수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거 맞춰가지고 뭐 물을 준다 해가지고 토마토가 다 빨지는 않잖아죠, 그죠? 그래서 그거 감안해가지고 증발되는 양 감안 또 작물이 빠는 걸 감안해가지고 물량을 이제 그 조절해가 줄 필요가 있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본격 수확기는 더 하겠죠. 뭐 아까 제가 이제 그 양분 전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이럴 땐 정말 그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낮 동안에 만들어 놓은 그 환경 그죠 강합성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늘 이런 그 교회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 바깥에 있는 소나무는 왜 그 비료를 주지 않고 걸으면 안 둬도 잘 될까라고 그 하거든요. 그건 잘 돼요. 잘 되는데 사실 식물은 어떻게 보면은 전혀 비료를 안 줘도 돼요. 충분히 지가 그 환경과 맞다면은 이 공중에 떠도는 이 우리가 숨쉬며 나오는 이산화탄소였죠. 이 CO2 그리고 플러스 물과 거기다가 그 태양이라는 에너지를 딱 결합하면은 기가 막혀도 포도당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참 조물주가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그냥 놔도 자랍니다. 자라는데 우리는 시설 속에 가다 놓고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햇빛을 가장 잘 받도록 해주는 게 농사를 가장 잘 짓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은 작물은 인위적으로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더라도 그 맛있는 과일, 맛있는 당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이 강압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이 충분히 그 이제 들어가서 쌓였을 때 정말 좋은 품질의 과일, 좋은 당도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근데 대부분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은 뭐 이런 데 늘 하지만은 그 강하고 잘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야 지금까지는 비료로 농사 지어도 잘 되던데 뭐 그 매천시장에 가야 뭐내 거 좋다고 맨날 카던데 아닙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먹는데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좋은 과일을 먹는 게 더 중요하고 품질을 더 따집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로 맛있는 토마토 먹지 그 마다는 굵다고 크다고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비료로 크기를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맛있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농사는 하나님하고 하는 동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내가 말씀을 드리죠. 예. 왜냐하면 이만큼 제가 그 이 강량 햇빛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 또 양분 전류 촉진도 마찬가지로 저럴 때 온도 관리만 시설 속에 잘 하신다 하면은 양분이 100% 전류돼요. 그리고 또 분명히 이제 비료를 내가 이제 주지 말라는 이야기, 비료 이야기를 하면 또 비료를 더 나쁘게 이야기한다고 비료를 주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자, 지금 이제 본격 수확기 관리 요령이라 해가지고 이때 되면 과일도 착화되어 있고 꽃도 막 피어오르고 지 몸도 키워야 되고 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 강압석으로 만들어진 잎에 저장된 양분을 해가 진 30분 후부터 이제 전이가 되는데 이럴 때 과일이 달리면은 양분 전이하는 양이 달라집니다. 과일의 70%, 지 몸을 유지하는데 20%, 나머지 10%만 뿌리로 가요. 근데 뿌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죠? 뿌리에 양분이 적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뿌리가 빨리 노화돼요, 죽어요. 자, 지금까지 그렇잖아.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듯이 마찬가지로 식물은 뿌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 입과 똑같습니다. 우리 입이 건강하지 못하면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빨이 한 개도 없고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면 몸이 약해지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밑비료를 주는 겁니다. 밑비료. 여기에 양분이 그 잎에서 만드는 양분 강합성 산물이 과일로 70%, 몸을 위해 20%, 10%밖에 안 내려가면 뿌리가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다가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농사는 하나님하고 하는 동업이란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5%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그 생각했을 때 분명히 이제 이런 특히 시설 속에는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나라가 지금도 자동화가 많이 됐지만은 환경을 어떻게 맞춰주느냐, 토양을 어떻게 하느냐, 특히 그 뭐 스마트 농업이 한창 떠오르는 핫 이슈지만은 그 핫 이슈를 만들어두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앞으로 그 스마트 농업, 그 단순히 뭐 우리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약을 치는 그 장치를 작동하는 게 중요한 게고 거기는 환경을 컨트롤하고 자동으로 환경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그 관련된 지식들을 이제 충분히 쌓아야 된다는 거죠. 또 수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물을 주는 방법도 그 환경 속의 습도 관리, 오전중에 물으면 80% 정도의 그 오후는 60% 정도의 이제 환경을 만들어 줘야만이 그 오전에는 80%는 뭐냐면은 가압성을 잘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습도고 그 사이에는 적어도 한 60% 정도는 시설 속에 습도를 만들어 줘야 그 특히 오후 같은 경우에는 양분 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루 중에 과연 그러면은 이제 이 강압성은 언제 가장 그 많이 일어나는가를 또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CO2를 또 돈 주고 사다 써요. 왜? 다 밀폐시켜 놨으니까 그 특히 최근에는 뭐 그 수경재배가 많이 또 생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생각하다 보니까 그 토경재배 할 때는 거름을 넣고
뭐 이러다 보니 그 속에서 걔들이 이제 발효를 하면서 CO2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뭐 충분히 했었는데 양액 재배를 하게 되면은 전혀 나올 데가 없어요. 식물의 잎에서 식물은 이래요. 그 낮에는 CO2를 받아들이고 그 산소를 내놓지만은 밤에는 거꾸로입니다. 산소를 받아들이고 CO2를 내놔요. 시설적인 결론은 뭐냐면은 이제 그 CO2를 주지 않아도 그 야간에는 그 시설 속에 CO2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아무리 많아도 그 실제로 이제 아침에 해가 뜨고 강압성이 일어나면 30분을 못 견딥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그 강압성인데 이를 왜 강조를 드리냐면은 그래서 CO2를 사가 줍니다. 사가지고 그 한편으로 이제 우리 이제 그 이 원예를 하는 파트에서는 공기 속의 비료라고 이해하려죠. 굉장히 중요하죠. 탄소 동화종이라는 그 말 자체가 탄소. 사실은 인간이 실제로 바로 쓸 수 없는 거를 식물은 그걸 가지고 탄수화물 포도당을 만들어내요. 그죠? 대단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하루 중에 이제 일어나는 그 이 강압성 상황 보면은 해가 뜨고 난 다음 30분 그 전부터 이제 서지부터 이제 한두 시간 뭐 길게는 이제 오전 중에 거의 다 일어납니다. 오전 중에 거의 뭐 80% 저는 뭐 자료에는 70% 갔는데 거의 오전 중에 80% 이상이 다 일어나요. 여기 보면은 해가 뜨고 난 다음에 강압성 촉진이 가장 잘 일어나게 돼 있죠. 그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소목제 뭐 일몰이 되면은 내가 이제 전류를 시키고 난 다음에는 호흡엔 소목제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충분한 그 CO2를 공급해야만이 강압성이 잘 일어나고 강환경 또 그 아까 말한 습도 물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압성은 누누이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앞으로 뒤에 가서 순치기 뭐 이런 관리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작물이 건강을 하지 않으면은 또 충분한 그 영양분을 갖추고 있지 않는다면은 그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예. 그러네 그 강 관리 요령은 그 토마토는 그래요. 굉장히 그 강이 많이 필요한 그런 작물입니다. 그래도 뭐 최소한 13만 눅스까지 가는데 그렇지만 강이 부족했을 때는 아까 꽃도 제대로 못 피고 낙하, 착색물화, 도장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아까 여기도 이제 70% 정도 오전 중에 건물이라고 합니다. 동화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 건물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영양소란 그런 말로 그 다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하우스의 방향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죠? 동서방향은 여름에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오히려 그 산이 가려진 그 어떤 그 좀 거느려진 쪽이나 이런 데는 동서방향이 좋은데 그 넓은 들평야 같은 데는 오히려 그 역으로 이제 강약이 너무 많아가 문제가 되고 시설의 방향, 피복물의 건치, 또 그 비닐을 씌워놨는데 그 위에 이제 뭐 많은 그 이물질이 붙어 있다든가 그러면 강량이 낮아지겠죠, 그죠? 심지어는 뭐 요즘은 그 하우스에는 반사광까지 설치합니다. 또 제식 밀도에 따라도 강 투하율이 그 잎이 받는 강량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제식 밀도 등도 감안하셔가지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그 강압성을 하는 잎의 역할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잎은 그래 이제 태어나 가지고 이제 가장 왕성한 강압성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잎이 있다 해가지고 다 그 강압성을 잘 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 사람이 어릴 때는 제 역할을 뭐 하듯이 마찬가지 잎도 어린 잎은 큰 역할을 뭐 해요. 하긴 하지만은 그래 적어도 20일에서 한 30일 정도 돼야만이 제 역할을 해요. 적어도 한 이 35일 이상 되면은 그 노화가 되는데 50일 되면 따줘야 돼 잎벌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줘? 50일 의아노. 그런데 노화잎은 하면 보입니다. 뭐 처지고 또 찢어지고 뭐 병이 생기는데 그 노화잎이 영 하진 않지만은 노화잎을 놔두면은 식물은 또 이제 잎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죠. 뭐 뭔가 병을 맞고 축을 갉아먹는 그 방어작용을 합니다. 그 방어작용은 그 보면은 이제 왁스층이죠. 왁스층 이래 왁스층.
근데 노화잎이 되면 뭐 이러면 그 왁싱도 다 깨져요. 만약에 그냥 그거를 그 귀찮다 놔두면은 병이 옵니다. 그냥 병이 와서 분명히 노화잎은 따줘야 되고 그런 그 노화잎들이 안 생기도록 또 특히 그 싱싱한 정말 젊은 잎만 갖출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내가 그 뭐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은 참 저 우리가 인간이 쓸 수 있는 이산화탄소, 물 여기다가 햇빛이라는 에너지를 딱 받으면 저를 포도당 하고 산소를 내놓습니다. 그죠? 그 아까 켰죠. 이제 식물은 낮에는 CO2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놓고 그리고 밤에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CO2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그 내가 이제 기억하라고 이런 말씀드립니다. 야, 그 밤바람 그 차기도 하지만은 공기 안 좋다 나가지 마라. 쐬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와 우리 조상이 대단해요. 그죠? 왜 알고 말이에요. 그죠? CO2가 나온지. 그때 옛날에는 그분들이 우리 할머니가 그 글씨를 몰랐는데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죠? 그래가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밤에 다니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산소량이 적잖아요. 산소량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이제 식물을 관리하는데 이런 이론적인 것도 좀 무장이 돼야 좋지 않겠나. 그래서 보면 뭐 눈이 강조하지만은 7, 80% 오전에 그 탄소도 그냥 일어나고 오후에는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빛의 색이라든가 탄소 농도라든가 온도에 따라 가지고 가합성 양이 다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요 보면은 그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무창시에는 가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높았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게 그 강양이 이 식물이 자라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밀폐되지 않은 공간 자연 속에서 그러면 나무들은 그만 왜 그러면 CO2를 어디 받아들이느냐? 공기 중에 항상 300ppm에서 400ppm 정도 CO2 존재합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식물의 CO2는 뭐 1000에서 1500 이래 해놨지만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높을 필요가 없어요. 또 이게 그 CO2가 높으면은 사람인데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좋지는 않는데 그렇듯이 사실은 이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은 지금 CO2 1kg에 110원인가요? 110원 그죠? 그러면은 CO2를 1kg 쓰면 110원 같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오전 중에만 이제 CO2가 필요한데 오후까지 계속 준다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돈을 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 중에 일어나니까 CO2를 만약에 사다 쓰신다면은 오전 중에만 주고 또 이 CO2를 CO2 발생기를 설치하는 것도 칩창문이나 천창문을 열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왜 열어버리는 의미가 없냐면 바깥에 공기가 들어오면 당연히 CO2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굳이 그걸 돈 주고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일부 농가들은 가보면은 문을 열어놓고도 CO2를 뿌려주는 걸 봤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버리는 거라고 내가 이제 말리지만은 야 이게 또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CO2 장비를 설치하는데 이제 대형 탱크를 설치하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몇백만 들어가요. 몇백 들어가는데 그거를 업체에서 설치해주고 대신에 한 달에 당신이 2만 리터를 쓰라, 3만 리터를 쓰라 이랬답니다. 그래 이게 어쩔 수 없이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뿌려 저 시설 공사를 쓰는데 내가 당신 바보라 했다. 그럼 내 돈 주고 설치하면 되잖아. 굳이 그러면 저 대형 탱크를 설치할 필요 뭐 있노? 소형 탱크도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CO2를 사다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걸 쓸 것 같으면 굳이 내가 이런 말씀 드릴 필요 없지만은 사다 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그것도 만약에 내가 CO2를 사다 쓴다면은 이 이야기를 충분히 기억해 두셨다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CO2를 써가지고 어떻게 변하는지 또 사용 농도 이런 것들을 내가 해놨는데 앞에서 쭉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도 마찬가지로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전류를 잘 일으켜야만이 또 작물이 자라는데
정상적인 그 이 작물을 키울 수가 있어. 그래서 그 환경, 특히 이제 이 오후의 온도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특히 한겨울에 촉성 재배하는 농가들은 강향이나 그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 온도에만 신경을 많이 쓴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오후 4시만 되면 그 하우스 그 커튼을 다 들어가요. 커튼을 왜 다 들어갑니까? 이 사람은 저 커튼 안 놔두면 온도 떨어지면 저 기름 다 날아가는데 빨리 다 들어가야 되지 하는 기라. 그 내께서 이야 이러나 그 지금 온도 그렇게 가다 놔버리면은 식물이 생리상 컴컴해지면은 해가 진다 생각하고 그때 양분 전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온도가 25도씩 막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호흡. 지금까지 낮 동안에 계속 아침에 죽으라고 만들어 놨는 거 호흡에 다 써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작물이 호흡제가 다 써버리면 밑에 그림을 비료를 주더라도 이게 호흡에 다 써버리면은 작물이 제대로 크질 않아. 특히 열매, 과일이 제대로 맺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름을 좀 쓰더라도 해지거든. 적어도 온도가 아까도 양분 전이가 일어나는 거는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간다 않겠습니까? 그죠? 낮은 높은 온도로 바깥에 외부 기온 그 하우스 시설 온도 기온이 좀 낮아서야 작물의 온도는 아직까지도 이제 열 전도율 때문에 높아 있기 때문에 양분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좀 한 16도, 18도 좀 낮춰가지고 좀 커튼을 덮으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런 말 안 들고 말 안 듣고 정말 농사 잘 짓는 분은 똑같은 지역에 짓더라도 그 실천한 분들은 농사를 잘 짓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보면 겨울에 이 토마토 같은 경우도 한 단은 뭐 5개가 달렸다면 2단은 2개, 5개, 2개를 건너뛰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는데 분명히 전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류를 잘하게 하는 거는 그런 환경을 또 잘 만드는 강압성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류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온을 말씀드려요. 지온도 아까도 누누이 지온을 말씀드렸는데 보통 우리는 지상의 온도만 막 신경 쓰지 지온은 별로 그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사실은 그 위쪽에 얼굴이 따뜻하면 좋듯이 맨 그 발도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죠? 발도 따뜻해야 잠이 잘 오잖아요. 뭐 사람은 거꾸로 뭐 발이 따뜻하고 얼굴이 차야 그 좋다 하는데 그래서 식물은 고루 다 따뜻해야 돼요. 그래야 잘하는데 특히 그 대부분 농가들이 보면은 지온에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지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 땅에 뿌리 활력이 좋아야만이 그 지상이 좋아요. 저는 농가들이 이제 병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제일 먼저 가서 그 어떤 부분이 잘못된지를 그 예찰하는 방법이 먼저 뿌리를 봅니다. 뿌리. 땅하고 뿌리를 봐요. 이 양반이 도대체 땅에 뭔 비료를 뿌렸고 또 약은 뭘 쳤고 또 도대체 물 관리는 의하고 의하는지 먼저 그것부터 살펴봅니다. 이 뿌리만 잘 됐으면 지상에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뭐 벌레 잡아주고 환경 잘 맞아 벌레 잡아주고 환경 잘 맞추면 병 안 걸리고 하면은 뭐 지상에 신경 쓸 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뿌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요. 그래서 뿌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어느 강사든 이런 이야기 잘 하죠. 지상의 이야기만 하죠. 지상에 뭐 영양제를 뭘 쳐라, 약을 뭘 쳐라, 벌레 이래자 저래 잡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 지상도 이야기되면 지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면은 지온이 가장 이상적인 지온은 23도에 100%를 봅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가는데 적어도 18도씨 정도, 한 70% 정도의 그 양성분들이 효과가 있어,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늘 이제 지원도 관심을 가져달라. 요즘은 또 스마트 농업이 되다 보니까 뭐 또 그런 부분에 많은 그 체크를 하기 때문에 뭐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데도 그 절로 나도 모르게 이제 신경 쓰게 되지만은 그런 걸 좀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런 그 양수분율의 흡수가 적어도 이제 그 23도 이상 정도 돼야 되는데 온도 너무 높아도 오히려 이제 노화 현상을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지온을 높이는데 뭐 온풍기를 돌려가지고 전체 지온도 이렇게 높이지만은
또 간단한 방법은 뭐 가게 엑셀 파이프를 깐다든가 안 그러면 뒤쪽에 뭐 물주머니도 있는데 이런 걸 깔아가지고 이제 그 지원을 높이는 방법 뭐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돈이 적게 들면서 효과 있는 그 주로 우리 지역에는 뭐 잘하지는 않습니다. 가게는 많이 했었는데 물주머니 이거는 열 전도율을 이용하는 거죠. 낮 동안에 이 물주머니 속에다가 물을 가다 놨다가 밤이 되면 서서히 식잖아, 그죠? 그러면 온풍이 돌아가고 얘가 이제 서서히 식으로 해서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죠?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제가 그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 그림에 내가 이래 넣어봤는데 그 이 몇 년 전에 일본 분이 저인데 그 오일을 가르쳐 달라고 왔어요. 와서고 이런 자료를 가져왔길래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놔뒀던 걸인데 얹어 놔봤습니다. 우리는 가격은 했었어요. 진흥청에서도 보급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농가가 뭐 시설도 잘 되었고 온풍기가 원체 또 좋고 특히 기름 보조가 되고 기름값이 싸가지고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단순히 어떤 그 이 물주머니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 환경을 그 조절하는데 이 오히려 어떻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풍기가 그 한번 그 돌아가다가 그 예를 들어 15도 맞춰서 꺼졌는데 다시 한번 그 온풍기가 돌아가는 데는 정상 돌아가가지고 15도를 다시 맞추는 데는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자, 그럴 때는 온도가 거꾸로 어야 되냐면은 높아지지만은 급작스레 온도가 아주 9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9도까지요. 아까 내 말에 최소 온도가 12도까지 내려가면 안 된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물주머니나 이런 걸 설치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또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온풍이 돌아가면서 15도 정도는 계속 그 물주머니가 온도가 그 유지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보면은 이 물주머니도 그냥 주머니로 물주머니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어떤 그것도 좀 강할 필요성이 좀 저는 요즘 이제 그 특히 이제 양액 수경 재배하는 농가에 밑에 남는 공간 속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권하고 있는데 뭐 일부 농가는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에 온습도 변화, 지원에 따라 온습도 변화도 있습니다. 다 이렇게 보면은 아침 기온 24도일 때 습도는 60%, 또 22도일 때 18도일 때 80%. 그 이런 그 습도 지온에 따라 습도도 맞춰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 기온만 꼭 생각할 게 아니라 지온도 한번 보면은 기온이 29도 30도 아닙니까, 그죠? 이럴 때는 이런 그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한번 지온에 따른 기온 변화, 습도 변화도 한번 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앞에 다 쭉 말씀드렸어요, 그죠? 내가 심어놓고 난 다음에는 깊숙이 물이 스며들수록 많이 주고 이 기간을 좀 기다린다. 생육기에는 양은 적지만은 자주 준다. 뭐 이런 거 있듯이 이런 걸 많지만은 좀 늦게 또 이 소량 다해 또 작물이 컸을 때는 그리고 작물이 성장하는 속도에 따라 가위를 달아놨을 때 어떻게 물을 주느냐 따라 다 달라지겠죠. 이럴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냐면은 그 시기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한 번 더 재고하고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그림 속에 보면 이건 앞에서 심어놔서 정식했을 때 이야기, 그죠? 정식 후에는 이렇게 표토에만 물을 줘도 충분하다. 왜 그러냐면은 비료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토에 다 있어요, 그죠? 표토에 있기 때문에 이 물만 가지고 있어도 표토에 뿌리고 분포를 해가지고 해도 그 물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표토에 있는 비료를 내가 준 거를 충분히 빨아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그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하우스의 습도 관리도 뭐 다른 것보다 쭉 말씀드려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습도는 60%입니다. 60%인데 습도가 단순히 뭐 생육의 그것도 있지만은 이 습도에 따라 가지고 병 발생도 있어. 병 발생. 습도가 높을 때는 높은 습도의 그 환경에 잘 적응하는 뭐
이런 그 녹균병이나 해저 곰팡이병 이런 것들 이건 저온 다습에서 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고온 다습에서 오는 거는 잎곰팡이 같은 거. 실제로 토마토에 잎곰팡이 오면 거의 방제 어려워요. 거의 뭐 정말 애를 먹습니다. 애를 먹는데 그 한 단이 그 없을 때 한 단이 올라갈 때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정말 이런 그 환경만 잘 관리해도 이런 걸 막을 수 있다는 걸 그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만약에 고온 건조 뭐 한겨울에는 그런 일이 잘 없는데 특히 이제 초봄에 이제 온도가 올라 측창을 열 시기쯤 되면은 흰가루병이 막 많이 돼요. 어느 쪽에부터 저자 맨 측장 가해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람이 부는 데다가 온도가 높죠. 그리고 환경은 건조하죠. 바람이 부니까 말려주니까. 그래서 잎이 실제로 이 시설 속에는 그 습도가 60%라도 이 측창에는 아니잖아. 그죠? 바람에 날 말라버리잖아. 그래서 그것도 서서히 시작합니다. 서서히 시작해서 안쪽으로 오면서 계속 번지기 시작하죠. 이 흰가루병도 건지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저는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만약에 이제 이게 반촉성, 6월까지 간다면 분명히 3월부터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는데 맨 측면에다가 분사호스를 좀 깔아갑니다. 깔아서 물을 좀 주고 습도를 좀 올려주십시오. 그럼 분명히 거기만 걸리지 않으면 안까지 오진 않아요. 주로 흰가루병이 보면은 측창, 안 그러면 양쪽 문에 걸립니다. 문에. 걸리고 안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왜 문에 걸리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관리하는 관리자가 계속 들락거리면서 옷에 묻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이유 없이 자기도 이유도 모르게 그냥 계속 번지는 겁니다. 그래 그런 부분도 한번 그 생각하셔가지고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래 보면은 습도 관리에 따라 가지고 뭐 이 수량이나 이런 면에 다 다르겠죠. 이제 정상적인 이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웃거름 시용입니다. 그 우리가 밑거름을 특히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그 밑거름을 다른 작물에 비해서 많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토마토는 그 다른 이제 그 과작물에 비해서 뿌리셀이 굉장히 강해요. 뿌리셀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뿌리가 강하단 말은 흡비력, 비료를 빠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꽃을 피하가 주란 그 심으란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세력 조절입니다. 그 첫 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열매를 단다는 목적도 있지만은 세력 조절의 목적도 있어요. 식물이 아까 했죠 제가 동화 산물을 과일 쪽으로 열매 쪽으로 70% 나머지 30%는 몸을 유지하는 데 쓰고 뿌리로 간다 했잖아요. 자, 그 열매가 달려 있으면 세력이 조절이 돼요. 그죠? 열매가 달리는 그쪽으로 에너지가 많이 가니까 뿌리로 갈 게 없으니까. 그렇듯이 이제 이 웃거름 특히 이제 그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기비보다는 밑거름보다는 웃거름 위주로 재배하는 게 세력 조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 웃거름 위주로 재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이 그 특히 질소나 이런 같은 경우는 성분의 50에 60%를 이제 웃거름으로 주고 있습니다. 주로 웃거름은 그 질소질하고 이제 가리 두 가지를 이제 그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영양 생장기에는 그 비료의 특성을 보면은 질소질 비료가 좋고 또 그 과일이 굵고 생식 생장 이럴 때는 카리가 더 필요합니다. 왜 그러면 이 카리는 성질상 세포벽을 만들어줘, 그죠? 세포벽 아까 인산이라는 성분은 세포벽을 만든 속에다가 열매를 잘 맺도록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비료가. 그러다 보니까 질소는 덩치를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면은 이 가리는 세포벽을 만들어 과일을 잘 자라게 해주기 때문에 그 작물의 초기에는 어떤 작물이나 질소가 중요하지만은 뭐 질소 계속 필요하지만은 후기에 갈수록 가리 성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비료를 주로 이제 추비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그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그름을 이제 그 1차 그름을 언제 주냐면 제3 하방이 개화했을 때 이때 되면은 이제 3 하방이 이제 개화를 하면은 1하방의 열매가 이제 그 타고 굵어집니다. 이제 굵어지는데 요때 굵어질 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기존에 줬던 기비가 이제 떨어질 때쯤 됐어요. 그러면 여기 옷걸음을 줘가지고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죠. 아 근데 그런 말씀드렸죠. 열매나 이거는 그 동화산물로 살 수 있지만은 뿌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벽을 70이라는 벽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밑에 또 비료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구름을 줘야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토마토는 2차 그리고 이제 수확 30일 전까지는 25일 간격으로 계속 그 비료를 추비를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이렇게 여기 이제 그 알거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5kg, 3kg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요즘 그 알거름 주는 농가 잘 없죠. 거의 뭐 액비로 다 주죠. 액비로 다 주는데 액비는 요소 1kg, 염화가리 1kg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뭐 항산가리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염화가리 꼭 주라 하냐면은 항산가리는 아꼈죠. 항산은 뭐죠? 항은 뭐라 했겠죠? 산성화를 시켜줘, 그죠? 그거는 그리고 주로 그 항산가리 쪽은 마늘이나 이제 양념류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주로 이제 그 일반 가지가나 바깥 채소, 일반 채소에는 이제 마가리를 많이 씁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고 그래서 마가리를 쓰는데 이 간수시 또 그 임야에 한번 분해됐기 때문에 가스피해는 이거 예방할 수 있고 또 쉽게 또 빨리 흡수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비료라는 걸 내가 줘가지고 그 빨려면은 그 흡수엔 정말 일어나야 되죠, 그죠? 흡수가 일어나야 돼. 물이 흡수해야만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액비로 많이 줍니다. 지금 뭐 거의 뭐그 알거름을 주는 거는 내가 집에 몇 그루 몇 포기 재배하는 건 모르지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거름도 그 소량 다해주라는 말은 소량씩 조금씩 준다. 조금씩 줘가지고 그 상태를 봐가면서 이게 이제 뭐든지 그 이 가유불급이라고 가해도 문제 그 부족에도 문제입니다. 가하면 가한 대로 이래요. 작물은 그 에너지를 많이 그 뭐야 그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은 잘 자랍니다. 잘 자랐는데 작물이 자손을 버틸 이유가 없어요. 그 주인이 말이야 가만히 있어도 비도 많이 주고 뭐 내가 잘 자랐는데 굳이 잘 살만 되지 뭐 자손을 남길 일이 뭐 있노 그래가지고 꽃을 안 피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냐면은 결국은 뭡니까 이 비료를 덜 빨거하기 위해서는 조절하는 방법은 일단 1차적으로 물을 끊어 물을 적게 주라.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위에다 억제제를 칩니다.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뭐 뭐 질산 칼슘 물질이라든가 인산 칼슘 물질이라든가 뭐 등등의 이런 칼슘 종류를 저 억제를 시키고 하는 그런 그 참 웃지 못할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튼 그 이런 식의 적정 비료가 그 작게 좀 주면서 그 작물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가면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뿌리의 그 역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뿌리를 계속 내가 이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뿌리 활력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킬레트를 제를 드릴 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뿌리는 플러스 이렇게 했죠. 그죠? 땅은 마이너스고. 근데 비료 중에도 마이너스 비료, 플러스 비료가 있어요. 질소나 많이 빠는 다량 비료는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에 마이너스는 잘 빨잖아요. 자석 원료로 따지면. 근데 밑에 있는 칼슘이나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 이런 비료들은 어떤 한 비료가 많게 되면은 기량작용이 일어나. 기량작용이. 빨지를 못해. 그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비료를 적정 비료를 줘야 된다는 이유가 아까 토양 검증을 해가지고 그런 킬레트처럼 일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뿌리의 이런 특성 때문에 그랬어요. 특성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내가 유기물이 없이는 농사를 생각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어. 제가 왜 이래놨냐면은 그 걸음은 걸음의 어떤 말하자면 영양분의 역할도 있지만은 그 토양 속에 많은 환경들을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이 속에는 그렇잖아. 걸음이 그렇잖아. 걸음이 이게 그냥 이 가만히 있다면 그대로 가만히 존재를 하고 있죠. 그 속에는 많은 미생물들이 움직이면서 얘를 분해해요. 분해를 해가지고 이온화, 비료화를 만들어야 뭐 그
뭐 질산대 질소를 암모니아 질소를 만드는지 아니면 가리는 가리대로 그 인산은 인산대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미생물이 하잖아. 미생물 똥, 효소 속에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요구르트를 먹을 때 찐득한 요구르트를 먹으면은 그게 미생물 유산균의 똥입니다. 똥 그죠? 그렇듯이 그 효소 속에 분해가 돼요. 자, 그 미생물은 그냥 가만히 그만 그 거름만 그 분해합니까? 그 거름을 찾아다니는 구멍을 막 냅니다. 거름 그 땅 속에 작지만 눈에 보이지만 그런 구멍을 내면서 이 토양 공급을 크게 해줘요. 아, 근데 그런 말씀드렸죠. 땅이 50%, 산소가 25, 물이 25%. 그러면 그 토양 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물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거 토양을 개선한다 하죠, 그죠? 용타를 방지하고 흙의 온도도 높여줘요. 이 공구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단순히 어떤 그 유기물은 단순히 어떤 그 영양분의 역할보다는 이런 많은 토양 활동을 해주면서 알고죠. 이 구조를 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 뭉쳐진 흙을 떼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이제 그 공구를 만들어 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물성 계량해 가지고 이 경반층을 깨는 이런 시설 또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집만 넣어도 이 옆에 있는 상추 뿌리가 뻗음이 달라집니다. 그죠? 이래서 이제 이 대비 역할 또 이런 볏짚을 투여함으로 유기물이라는 거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유기물을 충분히 들어간 이 작물의 뿌리는 깊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죠? 깊이 내려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기물을 충분히 넣는 그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은 토양을 개량하는 효과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렇잖아. 그죠? 이 경운을 각자 깊이 해야 되겠다. 많이 갈아야 되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좋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맞지만은 이런 어떤 유기물을 충분히 넣어가지고 했을 때 그게 유지하는 거지. 요즘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사람이 발로 걸어 다니면서 농사를 짓지만 요즘은 전부 다 그 속에 기계가 들어가, 그죠? 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이 딱딱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어느 땅이든가. 그래서 심지어 요즘은 저 산전에 가온을 하더라도 요즘 융합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 위에 SS가 계속 지나다니죠. 그죠? 계속 지나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거의 3톤 1년에 20번 이상씩 다니는데 그 땅이 딱딱해지게 안 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그 작물이 자라는 데는 분명히 이런 어떤 부드러운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기물은 필수적이다. 꼭 넣어야 된다. 근데 요즘 마늘은 비료 조금 넣고 이렇게 재배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죠. 저희들 나가 보면은 참 쉽게 농사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건 원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원칙만 지키면 80% 농사를 된다고 말씀드려요. 예. 토마토 유인입니다. 유인은 아까도 제가 그랬지만 바로 특히 가지과 작물은 심자마자 바로 유인을 해줘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 작물은 그래 이제 바로 유인을 해주면 빨리 자랍니다. 처음에는 영양 생장이 필요하지 생장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작물은 눕혀 놓으면 어야 됩니까? 이 눕혀 있으면은 안 자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특히 나무 같은 경우에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 옆으로 유인을 하면 억제가 돼.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정부세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끝에는 옥신이라는 물질이 있잖아요. 그 정부세성 때문에 똑바로 세워놔야 잘 자랍니다. 그리고 또 관리가 또 편하고요. 그래서 이 토마토를 심자마자 바로 세우는 게 맞고 또 세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그죠? 세우는 방법인데 과거에는 우리가 뭐 A자 지주, 일자 지주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요즘 뭐 기노인들 조금 하는 건 모르지만 그래가 안 맞잖아. 그래서 요즘은 10단 이상 이래 재배하면은 유인 타래, 후쿠 이 타래를 이제 공중에 감아놓고 풀어가면서 일하는 방법을 해서 뭐 U자 줄내림 방법으로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묶는 방법도 있어. 그죠? 이러면은 서로 이제 X형으로 묶으면은 서로 이제 이 지주와 나무 사이에 상처가 나지 않아요. 그죠? 요거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노지 재배나 안 그러면 뭐 조금 재배할 때 뭐 하는 방법이고 보통은 이쪽에 지금 이쪽 끝에 보면은 대나무처럼 쭉 서 있죠. 야, 일본 사람은 머리 좋아요. 이
플라스틱으로 대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세우는 취지로 만들었어요. 이래가지고 이를 만들어가지고 이래 해놨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거 잘 안 씁니다. 이거 뭐 번거롭고 또 비싸요, 그죠? 그리고 보면은 묶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요 클립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묶는데 주로 이제 후크, 이 줄로 그 유인해가지고 이제 그 줄 내린 방법으로 타려 방법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가장 편하고 편리하고 또 장기 재배 시에는 감아가지고 저기 내놔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이거 흘러내려 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겨순저금입니다, 겨순저금. 토마토에는 그 열매와 잎 사이에 그 곁에 겨순이 생기고 이제 그 또 열매 밑에는 맹아락 해가지고 하나 생기는데 겨순을 따줘야 됩니다. 겨순을 따줘야 돼. 일화분보다 생기죠. 이 겨순을 따주는 거는 왜 따줘야 되냐면은 내가 목적하는 거는 그 원줄기에서 달리는 도마를 목적하는데 겨순이 자라면은 이 겨순이도 또 이래요. 겨순을 보면은 원줄기보다 세열이 훨씬 셉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혀 열매도 안 달았고 아무도 안 달았잖아요. 안 달았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금방 자라요, 이게 또요. 그래서 겨순은 어떻게 보면은 나오자마자 바로 따주는 게 좋아요. 바로 따주는 게 좋고 그 겨순을 제가 하는데 뭐 많은 노력이 들어가지만은 꼭 따줘야 되고 이 겨순을 따줄 때는 오후보다 오전이 좋습니다. 오전에는 수분이 충분히 그 식물이 함유하고 있지만은 그 오후에는 수분이 좀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겨순이 잘 안 따져요. 주로 오전에 따주고 그 빨리 따주는 게 좋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이 따줄 때 그 요즘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 특히 이제 토마토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애를 먹고 있어요. 지금 뭐 이제 종자 전염도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 분명히 이제 가위보다는 손으로 따라고 해요. 이제 안 그러면 소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그 맹점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소독 가위도 나와요. 원래 좀 소개했어야 되는데 못 가져나왔는데 요즘 소독이 한번 잡으면은 소독액이 흘러나오는 그런 가위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치면 나올 겁니다. 보면 나오는데 보다 이제 손으로 하는 게 우선 좋고 또 빨리 하는 게 좋고요. 또 그 이상줄기 시에는 또 삼단에는 예비제를 줘가지고 확보하는 게 좋고 또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적심을 하는데 아까 내가 앞에서 3단, 4단, 6단, 7단, 8단 이렇게 이제 그 목적 그 단수가 있잖아요. 그죠? 단수가 있는데 여기 적심을 했을 때 보면 맨 위에 그 마지막 겨순을 하나 놔두고 그 하게 되면은 이걸 그 5% 정도 열가를 방지한다는 말씀드리는데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지를 자르잖아요. 가지를 잘라내면은 식물도 아파합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이 아파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호르몬의 흐름을 억제시켜요, 이게. 그 우리가 이제 그 식물의 뿌리를 보면은 식물의 뿌리는 그 사이토카닌이라는 물질을 내놓고 식물의 생장체에는 옥신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게 상호작용을 일으켜야 돼요. 이 작물의 뿌리에 있는 사이토카닌은 그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작물의 눈이 잘 나그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그 옥신은 뭐 작물의 생장을 돕기도 하지만은 뿌리를 잘 나그라 하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그 뿌리 활력을 돕기 위해서는 맨 위에 있는 생장점에 있는 옥신을 절단시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뿌리가 제대로 그 역할을 못 하겠죠. 그래서 겨순에 있는 그 마지막 생장점을 살려놓는 게 오히려 이제 이 열가를 방지한다 하는데 그거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제 정상적인 뿌리 발육으로 인해 가지고 밑에서 이제 수분을 정상적으로 빨아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가를 이제 적게 하는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요 보면은 겨순이 바로 그 겨드랑이에 이렇게 납니다. 겨드랑이에서 바로 나는데 이걸 바로 따주고 뭐 하여튼 그 잎마다 다 나요. 잎마다 다 올라옵니다. 따오고 요 보면은 이제 따준 그 자국이 있는데 요걸 분명히 이제 겨순 제거를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며칠을 놓쳐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해서 따줬고요. 그래서 이제 순지리기인데 제가 앞에서 이제 순지리기 말씀했죠. 내가 목적하는 단수가 있어요. 그죠? 그 말하자면은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그 목적하기 때문에 순지리를 해주는데 순지리를 할 때 분명히 이 순지리기 그 효과 날 수 있도록
바로 내가 목적하는 순조리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조리기 이제 뭐라는데 순조리를 할 때 그 마지막에 두입을 놔둬야 됩니다. 두입을 놔도 만약에 마지막 두입을 안 놔두면 이 잎이라는 거는 가급적이면은 그 적게 자르는 게 좋아요. 지금 아직까지 토마토를 다 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앞에 잎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잎은 그 적어도 이제 20, 25일 사이에 가장 왕성한 역할을 하는데 이 도마 산물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 밑에 토마토 달렸기 때문에 두 잎을 놔두고 순질이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사이토카닌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그 이렇게 아무리 내가지고 최종 마지막에 이제 순질을 하고 난 다음에 겨순 하나 정도를 남겨주면은 그 뿌리의 사이토카닌 역할하고 지상의 옥신 역할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뿌리의 사이토카닌은 그 사이토카닌이 충분히 발현되면은 오히려 그 작물의 눈이 발생하는데 도움을 주고 옥신은 뿌리 생장에 역할을 해줘요. 옥신의 역할이 생장점 성장을 하는데 역할만 한다고 대부분 알고 있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뿌리의 발육도 분명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놔두면은 훨씬 오히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최종 젖순 방임시는 5% 정도 열과를 줄이고 뿌리의 기능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한번 그 해보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토마토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열매 맺기인데 그 45일 만에 일야왕이 개화되고 그 꽃대 모양에 따라 가지고 다 다릅니다. 꽃대 모양이 꽃이라고 다 그 수정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그 암술이 짧은 그걸 다나주와 중간전 중화주와 또 긴 걸 장화주화라고 합니다. 그죠? 장화주화인데 이 장화주화 긴 그 암술을 가지고 있는 게 수정이 가장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인공 수정을 한다면은 장화주화 위주로 뭐 중화주화 정도까지는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목적하는 뭐 내가 이 토마토를 뭐 그 4개만 달겠다 5개 달라 목적하는 주화가 만약에 5개 긴 장화주화가 있다면 장화주화만 하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이런 그 꽃을 보고 내가 어디다가 그 정확히 이제 수정을 할 건지 또 그렇잖아. 이제 그 환경이 좋으면은 대부분 장화주화 많아요. 그렇지만은 제대로 환경을 갖추지 않는다면은 뭐 가업 업무라든가 영양분이 부족하다든가 이럴 때는 분명히 그 단아주화가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내가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가 없어.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벌수정인데 이 뭐 벌수정 그래요. 우리가 뭐 옛날에 인공수정도 하지만은 벌이 어떻게 보면은 인공수정 수용률은 좀 떨어지지만은 뭐 노력비나 인건비라든가 여러 면에서 지금은 벌수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이벌인데 그 양봉도 괜찮습니다. 양봉도 괜찮아요. 양봉도 오히려 이벌보다 싸기 때문에 호박벌보다 싸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이벌이 이 환경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또 일하는 양이라든가 많기 때문에 또 수정률이라든가 제일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이벌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착화제 처리, 토마토 톤 처리입니다. 착화제 처리인데 이거는 뭐 이 하방이 pis을 때 인위적으로 인공으로 이제 하는 건데 잘 됩니다. 잘 되고 이제 또 계절에 따라 가지고 이제 토마토 톤의 양이 달라요. 그죠? 뭐 여름에는 20cc, 봄가을에 40cc, 겨울 재배는 100cc인데 요걸 꼭 지켜줘야 됩니다. 이 왜 지켜줘야 되면은 이걸 너무 많이 치게 되면 그 가량의 호르몬이 그 되면은 오히려 이 작물이 위축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지켜주고 또 밑에 보면은 이 끝에 보면 잎에 만약에 잎에 이게 그 토마토는 튀다면은 이렇게 잎이 그 오그라드는 현상을 볼 수 있어. 그래서 병이라고 제가 가보면은 예, 분명히 토마토를 많이 쳐가지고 나타나는데 오글오글하게 이제 심한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좋겠습니다. 열매 소금이요, 그죠? 뭐 열매 소금은 그래요. 이제 이 보통 그 우리가 완숙 같으면은 4개에서 5개. 요거는 그 완숙 중에도 이제 그 한 중간 정도 크기 같은데 보통 뭐 이렇게 내가 단다고 이 목적하는 그 수확 시기가 있는데 많이 단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적게 단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적당하게 뭐 5개에서 6개 정도 가면 갈수록 보면 많이 달면 열매도 적어지고
있는 속도가 낮아요, 그죠? 그럼 상품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정확히 내가 목적하는 그 가수가 있다면 거기서 그 저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수학 방법입니다. 수학 방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출하하는 게 다 달라지는데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3단계 채색기입니다. 가장 유통이 그 많이 되는 선호하는 그 저건데 이건 왜 이러냐면은 상인들이 유통을 할 때 분명히 긴 시간 동안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6단계 완숙 단계가 되어버리면은 빨리 그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3단계에서 많이 하고 사실은 이제 토마토 가장 맛있는 거는 6단계입니다. 완숙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농장에 가서 토마토 한 개 따보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죠? 익었는 거. 그렇듯이 그 이런 것도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또 다 다르잖아요. 내가 택배를 하느냐 안 그러면 시장에 내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수확 시기를 맞추고 수확기를 맞춰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